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 이번 주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20, 30% 현금화를 하고 나서 1월 시장을 대비하자 그런 말 드렸었는데 제가 대형주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소형주를 이제 보시라고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소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연말에 시세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불과 뭐 2주 만에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테마 쪽도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약간 중립적인 위치.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된다 그런 말 드렸었고, 제약바이오도 약간 이제 중립적인 위치고, 반면에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빠져갈 것이냐. 제가 지난주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수급 분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코프로하고. 이 자금이 바로 또 반도체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제바에서 반도체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온 자금이 뭐 다른 개별주 쪽 아니면 2차 전지 쪽.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유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좀 이게 다음 달까지 뭐 이런 형태의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그 수급 체크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설이 지금 모락모락 다시 한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지금 자료를 좀 가져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꼭 붙잡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그 에코프로 BM이 그 코스피 이전 상장설이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4월 달부터 지금 이 프로에 참여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4월달, 5월달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사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 둘 중에 한 종목은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 대형 두 종목이 코스닥의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주분들도 좋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좀 좋아진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7월 1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에코프로 BM,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공매도 지옥, 탈피하나,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기대감이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고, 의견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뭐 그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 쪽으로 이제 상장하려면 우선 뭐 기업이 사실 뭐 회계적으로 투명성은 기본이거니와 그 주변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얘기하면 작년에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전 회장 그러니까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거래소 기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안 됐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거래소에 상장했잖아요, 올해. 근데 에코프로 자회사 머티까지 거래소 상장했는데 같이 또 비행까지 같이 동일하게 거래소에 한꺼번에 상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거래소 쪽에서 좀 유보를 시켰던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올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LNF 같은 경우, 그리고 셀트린 헬스케어까지 이제 거래소 이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좀 공허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대표 종목군들 한꺼번에 다 옮겨버리면. 그래서 좀 유보를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 분석해드리고 나서, 수급 분석해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이 급등 났었어요. 한 13%. 오랜만에 기관하고 외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하면서 한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죠. 일주일 동안, 전주에.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올랐던 것이 다른 재료는 없었습니다. 뭐 공급 재료라든지, 그렇다고 뭐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기관하고 외인들이 대거 매수 들어오면서, 예,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전 상장설 또 다시 또 제기되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공적으로 시장에 또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미 저도 뭐 작년 4월달, 5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일단 올해 그 예정 이제
상장 예정인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지금 예정되는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일 날 이전 상장했죠. 이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 뭐 또 상위에 그 포진됐던 종목이고, 셀트리 헬스케어가 내일이죠. 오늘 11일이니까 내일 이제 합병 이전 상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LNF가 요거 이제 좀 진행 중이죠. 상반기 예정이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도 상반기 지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뭐 밝힌 건 없습니다만은 작년 7월부터 이제 제기됐었었고, 지난주에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이 시켰던 것이 이런 또 이제 설이 또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를 이제 거래소 쪽으로 이전 상장하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닥에도 좀 남겨 있어도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확정이 아니고 지금 루머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올해가 2024년이니까 24년 동안 코스닥에 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뭔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예, 뭐 이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주식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웅진 코웨였죠. 2001년도 8월 달. 그죠? 2000년도 IT 이제 버블 터지고 나서 웅진 코웨이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 가장 먼저 코스닥에 있던 기업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8월 7일이었죠. 2001년도 8월 7일. 주가가 상장일 주가가 이전 상장일 주가 2,900원짜리였어요. 최고가까지 얼마 갔었냐면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뭐 몇 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11만 3천 원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전체 상승률은 3,800% 됩니다. 현재 주가도 지금 뭐 2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53,600원이죠. 요거는 이제 그저께 주가 기준했을 때예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코스닥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 그다음에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군들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MC넥스라든지 뭐 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SK 플랜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도 몇 종목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 기업들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서 200에 편입된 종목군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2003년도 12월 24일 날 7,450원 쭉 해가지고 한 200% 올랐고, N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00%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주가가 그 당시에 34,000원에 이전 상장했을 때 34,000원이었는데 뭐 지금도 2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2003년도 대비해가지고 8배, 9배 높은 주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좀 많이 못 올랐죠? 140%.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그 주가 아래에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원래 코스닥에 있었어요. 대한항공 처음부터 이제 코스피에 있었습니다만은 대한항공도 이제 크게 많이 못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있냐면, 날짜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상장한 날짜. LGU 플러스, 2008년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에 있습니다만은, 주식 경험이 지금, 작으신 분들은, 거래소, 네이버가 코스닥에 있었어? 이렇게 아마 지금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다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11월 27일 날 네이버가 상장했습니다. 거래소로 이전 상장. 그 당시에 주가 36,600원이었고, 재작년 최고가가 45만 4천 원이었죠. 네이버도 꽤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1,140%. 현재 주가는 지금 뭐 22만 9천 원입니다. 그저께 기준했을 때. 뭐 키움증권도 상장했고요.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로 하나투어.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는 좀 찌글찌글했어요. 이번 이제 동서 같은 경우는 가치주 성격의
주가고 이격 같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밀었다가 조금 올랐는데 뭐 20%밖에 상장하고 나서 20%밖에 못 올랐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 상장했었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2016년, 17년도 뭐 중국발 이제 화장품 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예, 한 400% 가까이 올랐었고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상장했습니다. 네이버 상장하고 나서 거래소 이전하고 나서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7월 7일 날 상장했죠. 777 777. 예. 그 당시에 23,300원이었어요, 주가가. 최고가가 169,000원. 730%. 뭐 현재 주가도 뭐 58,700원입니다. 최근에 올라오는데요. 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2018년도 2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께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같이 상장돼 있었잖아요. 워낙에 공매도가 심하게 나오는 공매도가. 그래서 그냥 막 주총에서도 그냥 공매도 세력들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거래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은, 코스피에 입성할 경우에는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죠. 보통 이제 패시브 자금이 한 180조 정도 뭐 대기 자금이 돼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의 펀드는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들이 이제 거래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때린다 하더라도 그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뭐 기관이라든지 뭐 외국인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매입 편입하는 그런 그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회장 같은 경우도 네, 거래소 쪽으로 이제 이전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때 2018년도에 먼저 이제 거래소를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해서 합병 상장 범위를 내일 이제 합병 범위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60%밖에 못 올랐어요. 주가가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W게임즈. W게임즈가 2019년도 3월 11일 날 상장했는데 그때 62,500원이에요. 상장했던 가격대가. 고점이 81,700원 찍고 30%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019년도 3월 달 62,500원 대비해서도 아직도 지금 낮죠. 어제 그저께 48,600원 종가상으로. 오늘 조금 오르기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투자 팁이 나오는 거예요. W게임즈? 이거 못 올랐네? 요거. 그죠? W게임즈. 요런 애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후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따 제가 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W게임즈. 요거 못 올랐네? 실적도 좋은데?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뭐 8천억, 9천억도 안 되네? 요런 놈들이 나중에 많이 가겠다. W게임즈. 네. 요런 종목들은 이제 찜을 해놓고 나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까지 더불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2021년도 8월 달 38,750원 그 64,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65%.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된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부터 그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요. 15종목이죠. 15종목.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웅진코에입니다. 3,800%, NC가 2,950%. 근데 여기서 15개 종목군 중에 특징이 뭐냐면, 코에는 워낙에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었었고요. 정수기하게 되면 뭐 국내에 1위였고, 거기 아시아 대표적인 기업 있지 않습니까? NC, 그리고 강원랜드 기업은행, 아시아나항공은 좀 찌글찌글했습니다. 예, 그리고 LG유플러스도 고만고만했고 네이버가 많이 올랐거든요. 키움증권, 하나투어 고만고만했고 동서 같은 경우는 예, 지금도 뭐 찌글찌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카카오도 많이 올랐었죠. 셀트리온은 워낙에 높은 가격대에 상장했었고 이제 상장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어느 위치에서 상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코 DX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상태에 상장하다 보니까 이전하고 나서 되밀어 버리죠. 네, W게임즈가 못 올랐고. 보통 보니까, 포스코 피첸 같은 경우도 1100%. 네, 낮은 가격대 이제 2019년도 5월 달에 49,650원이었는데 59만 8천원. 1100%. 현재 주가 32만 7천원. 이렇게 올랐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15개 종목군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 먼저 특징이 성장주라는 얘기예요. 성장주. 그죠? 예. 뭐 NC라든지 네이버, 뭐 카카오라든지 뭐 포스코피처엠, 예? 그 중간에 또 다른 종목군들도 성장주가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실적이 좌지우지합니다. 뭐 거래소든 뭐 코스닥이든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성장주가 많이 올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들 종목군들을 잠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상장하는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번에 이전 상장했던 포스코 DX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전했잖아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패턴은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그냥 그 당시, 지금 코웨이죠, 코웨이. 예, 코웨이. 코웨이 같은 경우도 차트를 쭉 보시면, 여기 월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좀 빠르죠. 예. 2001년도 2,900원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자리에서 상장하고 나서 단기간에 올라간 건 아니죠. 아무튼 뭐 11만 3천 원까지 갔었고, 위치가 좀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NC 같은 경우도 언제죠? 2003년도지 않습니까? 2003년도. 그러니까 저점 라인에서. 그죠? 중간에 이제 뭐 행보도 하고 뭐 글로벌 뭐 경제 환경에 따라서 업체가 대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서 이제 100만 원까지 간 거고. 만약 NC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장했다. 이전 상장. 그리고 거기서 이전 상장하고 나서 40만 원에서 얼마까지 뺐어? 뭐 20만 원까지 또 빼고. 이렇게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또 이제 네이버 대표적으로 NAVER.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언제라 그랬습니까? 2008년도. 예, 금융위기 때. 요때가 이제 주가 3만 아까 6천 원이었죠. 예, 요 시기였던 거죠. 요 시기. 그 고점을 찍고 나서 10만 원까지 갔던 주가를 네이버도 3분의 1 정도 뺐죠. 3분의 1. 그렇죠? 에코프로 비행도 보니까 고점도 거의 3분의 1 정도 좀 뺐네. 더 뺐었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서 이제 찌글찌글. 거래소 이제 이전 상장하고 나서 이제 크게 변동성이 없죠. 예, 박스가 행보하다가 장기적으로 뭐 40만 원까지 갔고. 뭐 카카오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따 제가 또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군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아까 뭐 했었죠? 언제였습니까? 2017년도 7월 달이니까. 2017년도 7월 달이니까 이 구간, 카카오도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2017년도 여기네요, 여기 맥점. 바닥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올렸다가 쭉 빼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전 상장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거래 터지고 늘림 주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이제 동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서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동서가, 2016년도 7월이잖아요. 2016년도 7월. 그러면은 동서 같은 경우 2016년도 7월이니까 얘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장했거든요. 2016년 7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를 저점에서 몇천 원짜리를 쭉 끌고 올라가지고 47,900원 찍고 요 자리에서 했다. 요 자리에서. 이전 상장하는 동서 같은 경우는 주가 계속 밀어버렸습니다. 물론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치주 성격이고 뭐 실적이 중요합니다만은, 아무튼 제법 높은 가격에서 이전 상장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반감됐다는 얘기죠. 그러나서 또 이제 반등이 나왔으나 상장했던 가격 전후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또 찌글찌글합니다. 예, 지금은 차트 보니까 이것도 매수 자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거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시세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018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셀트리온 2018년도 2월 달에 2월 달. 2018년도 2월 달. 그러면 여기죠,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 구간. 예. 2018년도 2월 달. 주가를 꽤 많이 올리고 나서, 2만원, 3만원짜리를 10배 이상 올려 30만원까지 갔으니까. 2월 달인가 여기죠, 여기. 거의 뭐 최고점에서 이제 이전 상장한 거예요. 이전 상장하고 나니까 주가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네, 계속 한 2년 가까이 누르다가, 그러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봐야 이전 상장했던 가격 대비해서 그다지 뭐 재미가 없었더라. 현재는 뭐 그 주가 이제 밑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내일 그 합병 이전 상장하기 전까지 어떤 재료를 먼저 선 반영한 게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합병하고 나면 그 합병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은 같이 합병 이전 상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로 늦췄죠. 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에 같이 안 한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같이 합병하고 올 하반기 가서 셀트리온 제약까지 같이 이제 합병 상장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늘림 줬다가 다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합병 상장 법인 출발하게 되면 재차 이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상장했느냐. 어느 시점에서. 대부분 보니까 공통점이 그 성장주 쪽이 주가가 좀 길게 가져갔을 때 많이 올라갔더라. 네, 이런 특징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못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눌림 주고 이제 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수년 동안 좀 가져갔을 때, 롱런했을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상승률을 제가 따져보니까 745%.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눌렀다니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는데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많이 뺐을 때 근데 전체적으로 이전 상장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상장일 주가 대비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00%. 그죠? 아까 뭐 동서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상장했기 때문에 재미가 좀 없었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저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적절하게 어느 구간에서 조금 이제 미리 좀 반영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고점 구간에서 상장한 게 아니잖아요. 35만 원 고점 찍고 뭐 12만 원까지 뺐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뺐다가 지금 조금만 40~50% 반등 나왔는데 지금 정도면은 제가 또 LNF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물론 6월이니까 예정이 6월이니까 상장할지도 안 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예정은 6월이니까, 뭐 현재 가격 기준이다 그러면은 손해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 BM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아까 제가 기사 나왔던 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쭉 한번 또 땡기고. 그래서 58만 4천 원 고점 찍고 나서 얼마까지 뺐었어요? 거의 20만 원까지 살짝 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중간적인 가격 입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상장 뭐 설 얘기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LNF도 뭐 저점 그 찍고는 이제 막 찌글찌글 계단형 상승 패턴 오르듯이 현재 주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주가라든지 아니 막말로 이전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그 주주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뭐하러 이전 상장 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가치도 제고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대면은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설인데 충분히 얘기가 나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위치란 얘기죠. 작년에 만약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기업들도 지금 성장주잖아. 2차전지도 성장주. 아까 제가 24년 동안에 코스피 200이 편입돼가 상장한 기업들 주가 차트 보면 대부분 성장주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성장주가. 현재 가격 정도면은 충분히 그럴 얘기가 나오고도 남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모락모락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지금 뭐 기관하고 지금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방송했었고 금요일 날 외국인이 거의 30만 주, 기관 쪽에서 한 50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 작은 물량이 아니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당시에 주가를 거의 뭐 13% 급등시켰는데 이건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3% 올랐다는 얘기는 일반 뭐 시총 몇천억짜리 개별주로 따지면 상한가 2방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살짝 깰 듯만 하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잡는 그런 모습이 차트가 상당히 괜찮고 이때 또 뭐 다른 재료 나온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장? 이전 상장 루머? 예,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정도면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제 어떤 이전 상장했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수급 개선, 기업 가치가 제고되겠죠.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그죠? 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할 때는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예,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80조 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로 주가 올라가면 또 기업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주식이 곧 주가가 곧 그 기업의 얼굴이다. 예? 아무리 무슨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도 애플이 뭐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하고 찌글찌글 하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저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주가 무슨 3년 내내 뭐 흘러내려. 응? 세계 뭐 1등 기업이라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이 패시브 자금은 이제 시장 지수를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유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주가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하는 기준이 편입 변경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1년 중에 두 번이죠.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두 번 이렇게 변경하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종목군들 편출되고 이제 편입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정부에서 공매도 지금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진 않는데 그 가령 뭐 다음 달에 뭐 시장이 많이 좀 좋아지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제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해제를. 예.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코스닥에 있으면은 이제 공매도 물량이 다음 달에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또 공매도 하겠죠. 근데 그 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로 이전을 해버렸어. 예, 코스피 이전하고 다음 달에 이제 코스피 이전하고 나서 정부가 다음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어요. 그래도 이 에코프로비엠은 거래소 이전하고 나면 6월까지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 되죠. 6월에 변경하니까. 그럼 다음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더라도 이전 상장하고 나서는 6월까지 공매도 안 나옵니다. 6월까지는. 만약에 이제 12월이다 그러면 12월에 이제 정식 편입되기 전까지는 또 공매도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똥줄 타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그죠? 예. 왜냐면 이제 주가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적도 어제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밀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LG 에너솔루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영업이 안 좋게 나왔으나 1분기는 또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3분기, 4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2분기에는 또 4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예상은. 그러니까 주가 어제 이제 실적이 안 좋아도 이미 4분기는 지났으니까 장중에 살짝 밀었다가 아래 꼬리 쥐고 오늘 또 살짝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뭐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대부분 보니까는 이제 1분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거래소에 이제 이전 상장하고 나서
뭐 6월 지나면은 12월에 또 이제 공식적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공매도를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한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쇼커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수급 분석, 허다보다 대차 잔고부터 해가지고, 예? 예, 여러분들께 제 나름에서는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3주째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미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예, 눈 하나 깜빡이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고 강공 전략, 예? 정면 돌파. 물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려서.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김목만을 믿지 마세요. 김목만을 믿지 마시고, 예, 기업을 믿으시라는 기업을.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설명 드렸습니까? 차트는 속여도 수고 못 속인다. 또 이번 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물린 거지, 기술적으로 물린 거예요. 근데 기업에 물린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기술적으로 물리는 건 누구나 다 물립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뭐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다 물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기업에 물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 이미 이제 고점에서 좀 물렸던 분들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반도체 들어가도 크게 뭐 재미가 없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연초까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인내를 하시고 버티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작년 그 10월 달에 지수 막 급락 나왔을 때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공개 방송 김목만의 맥점 매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저는 계속 하거든요. 예, 그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장이 안 좋을 때는 공개 방송 하기를 좀 회피합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도 막 계속 이제 하루도 안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은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여러분들께 조심할 게 뭐냐면 오기와 객기를 부리면 안 되고 너무 큰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예,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지수 막 밀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오기와 객기를 부릴 때가 있다. 주식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재작년에 그 9월달, 10월달에도 종합지수 2100까지 깰 때도 제가 그런 걸 드렸었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어금니, 양적 어금니에다가 쓸개 하나씩 깨물고, 예, 버티시라고. 반등 V자 나옵니다. 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는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00 이상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10월달 지수 막 빠졌을 때 5개와 객기를 지금은 부려도 됩니다.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럼 2달 만에 V자 반등 나와버리죠. 2차 전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예, 적정 물량이 있다 하시다 그러면 오기와 객기를 부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기와 객기를 좀 부려도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예, 투자자들 저변 확대가 되겠죠. 외국인들, 연기금, 수급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요 자금이 많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를 옮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같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짜리예요. 이 종목이 1조 원, 이 종목 이제 코스피의 1조 원짜리 시가총액, 코스닥의 1조 원짜리 시가총액.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은 개별 기업입니다만 코스피에, 예를 들어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다른 기업, 동일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이 약간 둔탁하게 움직여요. 덜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 같은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좀 코스닥 대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예? 약간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코스피 종목이 약간 느린 듯 싶습니다만은 길게 가고 멀리 가고 높이 가는 거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마냥. 예, 곡선을 이루면서 크게 가는 크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 연기금 같은 경우 매수 들어온다고 하면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이 용이성이 증가한다. 예, 주가 변동성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들은 요번에 그 LNF라든지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래소로 지금 이전을 했고 LNF는 이전을 하려는 이유가 2차 전지, 예, 이 관련 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이 시설 투자가 계속 동반되는 그런 산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제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유상증자를 한다, 일반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업이 점진적으로 커나가는 거죠. 그 산업이 발전하니까. 그랬을 때는 이 상장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유상증자, 일반, 뭐 3자 배정. 그러면 이때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하려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낮아야 된다는 얘기야. 코스닥 이때는 왔다 갔다. 예? 진짜 뭐 비 오는 날 뭐처럼 그냥 막 그래 버리면은 이 주가가 뭐 유상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불안해 버리고 워낙에 변동이 심해 버리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로 이렇게 모셔다 놓으면 변동성이 낮아지잖아요. 예. 예, 이런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예, LNF도 지금 거래소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포스코 DX도 이제 거래소로 이제 옮긴 거죠. 예, 요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계속 확대가 되겠죠. 예. 코스피로 간 대표적인 기업들은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대표적인 좋은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도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DLENC, 네? 하다못해 이 토목공사라는 건설사 같은 경우도 뭐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하고 DLENC가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파트 지어서 먹고 사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죠?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커나가는 것이죠. 그죠? 예. 네.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도 안 되잖아요. 작잖아요.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그래야 수출 경기 안 좋으면 내수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성장률을 높이는데 뭐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무슨 수출이 안 되는 내수를 부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서로 이제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주가 안정. 예. 근데 투자자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제 저변 확대가 되면 글로벌 기업 대비해 가지고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겠죠. 예를 들어 싸우려면 설비 투자도 늘려야 되고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글로벌 1등이니까 DRAM 쪽에서 아니,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재고를 이제 감산한다. 예? 공급 과잉이다 그래가지고 공급을 줄인다 했는데 삼성전자 처음에 쳐다도 안 봤죠. 왜? 그러면 이제 3위, 4위 기업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커나가려면, 그래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예, 이전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수반되게 되면, 주주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당연히.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거래 규모가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단점은 또 뭐가 있나? 요건 이제 대부분 장점인데, 단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단점 없어. 단점 있으면 뭐하러 코스닥에서 거래소 이전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단점이라 하면은 기업이 좀 귀찮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업 회계의 어떤 투명성을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정보의 뭐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고. 예,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거의 단점 없습니다. 그 결론 뭡니까, 결론은? 예, 지금은 오기와 객기를 좀 부려도 되는 구간이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향 들어갑니다, 시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의 여러분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연말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봉만에 오늘도 제가 3시 40분에 장 끝나고 유튜브 맥점 매매 공개 방송 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 주식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 3, 4일에서 한 일주일만 시장을 안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특히나 또 지금 워낙에 막 매일 막 바뀌면서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매일 제 방송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안 듣더라도 그 키포인트. 저는 또 시간은 길게 안 하잖아요. 핵심만 제가 찝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료인데. 매일 들으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제 연말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1월달 증시를 딱 요약해 드리자라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연말부터. 그 데이터 제가 보여드리면서. 근데 그 와중에 국채금리하고 달러가 지금 반등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연말에 또 강했던 미국의 러시아 지수는 찌글찌글하고 다우도 지금 중립적 입장이고 최근에는 빅테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도 외국인도 선물 매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 7조 4천억을 매수했잖아요. 11월과 12월 코스피에서. 그런 가운데 또 이번 주가 또 이벤트 주간이네? 오늘 옵션 만기고 미국의 CPI가 또 우리 시장 끝나고 새벽에 발표하죠. 그 다음에 또 실적을 개망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원래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이요. 3조 7천억에 4조 원인데 2조 8천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밀고. 그래서 이제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의 이 매물이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 전환되다 보니까 원화가 지금 1320원을 장해버렸잖아요. 그 외인들 입장에서는 또 환율에 민감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감망해야 되겠는데. 뭐 환율이 다시 또 1320원까지 튀어 올라와. 안 그래도 지금 연말에 사놓은 게 있는데 그냥 좀 조금씩 찌글찌글 그냥 매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했잖아요. 기관도 금융태에 마찬가지고 배당 받으려고 연말에. 그러니까 중대형주는 약세고 소형주가 강세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1월 달까지 좀 박스권 가두리 장세다. 그래서 코스닥이 유리하고 코스피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정책 수혜주 계속 보셔야 되고 중대형주는 약간 타이밍 비중 조절하시는 거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소형주가 강하니까 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면서 중대형주는 이렇게 밀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이번 달 말 정도까지 여유를 두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달에 삼성전자 달러 한산 차트 보여드리면서 고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닉스도 1년 동안 90% 올랐기 때문에 바로 못 갑니다. 삼성전자도 1년 동안 40%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달 넘어가니까 해바뀌니까 바로 눌림 주죠. 그래서 이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시황이. 근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분할로 이제 접근해도 되죠. 서서히 분할로.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이 그림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자 거래소는 작년에 19% 올랐고 그중에 대형주가 20% 올랐어요. 중형주는 대형주 대비해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올랐습니다. 소형주는 반밖에 못 올랐고 코스닥은 28% 올랐는데 대형주가 거의 50% 오르고 중형주는 3분의 1밖에 못 오르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4분의 1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었고요. 왜? 시총 2위였던 하이닉스가 90% 올랐으니까 재밌었죠. 근데 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연말까지는 손가락 빨아요. 소외감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여러분들 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초에 이제 소형주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버티신 거 좀 더 버티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1월 2일부터 올해 이제 장 출발하면서 각 주요 지수별 상승 흐름입니다. 어제 10일까지. 코스피가 4.27% 빠졌죠, 1월 달에. 제가 그랬죠, 작년에. 보통 1월 효과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과 12월과 두 달 동안 랠리 막 땡겼기 때문에 제가 살찐 돼지라 그랬죠. 그죠? 지금 코스피가 어제까지 마이너스 4.27% 빼진 것은 이게 역대 5번째.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 많이 뺀 거예요, 사실 코스피가. 그것도 한 달도 안 되고 지금 열흘만, 2주 만에, 2주도 안 됐는데. 대형주가 빼버리잖아요, 4.86. 왜? 다르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연말까지. 현대차 급등시켰다 원위치, 삼성전자 급등시켰다 원위치, 전체가 끌어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아 급등시켰다 원위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2차 전지가 받쳐주면 괜찮은데 2차 전지가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찌글찌글 하나 이제는 2차 전지도 저점이니까 여러분들께 겁먹지 마시고 타이밍 비중 조절하시면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형주도 찌글찌글했고 중형주 쪽은 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형주는 또 안 빠지네? 소형주는 안 빠져. 코스피가 마이너스 4% 이거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안 빠지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연초 소형주가 강한가로 그러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LNF 좀 오르고, 그다음 에코프로 BM이 좀 오르니까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해주죠. 플러스 한 1% 올랐고, 근데 대형주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61, 중형주는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1.53, 소형주는 무려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또 그러니까 연말에도 차별화 장세가 심했습니다만은 해바 끼고 나서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지금도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시장의 흐름을 예견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 보시면 소형주의 특성상 찌글찌글합니다. 예? 한 두어 달 거래 없이 막 찌글찌글하다가 지루해서 딱 매도해버리면 아이 지겨워 죽겠어. 그냥 올려버리네. 그냥 한 방에 상한가 한 방, 두 방 해가지고 예? 대형주 1년 동안 올릴 거 2, 3일 만에 다 올려버려요. 이런 또 메리트가 있죠. 아주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선취매를 해야 되는 선취매를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갑자기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잡습니다. 따라가 버리면 또 이 꼴이 나버리고. 시장이 이렇게 막 변해버렸어요.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뭐 지표 문제도 있고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수급적인 요인. 미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대로 움직이죠. 예? 미국이 예, 지난주까지는 이제 나스닥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널쉘 2000 지수가 제일 강했죠. 소형주가. 예? 연말에 널쉘 2000 지수가 강했는데 우리 국내 소형주는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널쉘 2000 지수가 미국의 중소형 업종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되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강할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12월 달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예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에 약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나스닥이 강하죠. 나스닥이. 그러면서 널쉘 2000 지수 찌글찌글하고 다우지수는 중립적인 입장이죠. 시장을 지금 어렵게 풀어나가지 마세요. 어렵게. 예. 이렇게 되면 금방 막 종목도 보이고 다 보이죠. 이거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자,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이렇게 내일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가 누구였습니까? 예.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하셔야 되고, 업종 분석하셔야 되고, 재료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외국인들이 11월 초부터, 여기서부터 11월 1일부터 막 이렇게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내일리, 쉼없이. 요 상승 사이클에서 선물을 10만 5천 계약 정도 매수했죠. 어제까지 33,500 계약이 나왔어요. 선물 매도가. 그죠? 그러면 외인들이 선물 많이 매수했네. 그런 와중에 좀 환율이 또 반등이 나오네. 그럼 외인들이 최소한 선물 매도를 3분의 1 정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정점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만 계약 정도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한 4만 계약? 많이 더 때린다면 5만 계약인데, 그러면 지수 한 2050? 2500? 그러면은, 일단 어제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 하락 정점을. 최소한 급반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지수가 다음 주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투자가 제가 또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6년 이래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7조 4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1조 7천억밖에 안 나왔어요. 최소한 여기서 3조 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번 주까지. 근데 안 때리네요.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네들의 물량이 좀 절반 정도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안 때리고 찌글찌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 주에도 금융투자 매물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네들이 시장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5년 동안 금융투자가 예를 들어서 5조 매수하면은 최소한 연초 1월 둘째 주까지 그 매수 물량이 60, 70%가 나왔는데 5년 동안은. 근데 올해는 안 나오네요. 그렇게 될 때는 이네들이 이 메이저들이 시장을 더 높게 보고 있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금융투자 매물이 나오는지 보시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2015년도부터 8년 만에 작년에 매수난 됐다. 그리고 코스닥도 3년 만에 매수난 됐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외인들은 보통 이게 매수를 하게 되면 최소 2년 이상 매수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외인들이 선물 좀 매도를 합니다만은 현물 쪽은 지금 끈을 안 놓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보내겠다는 얘기죠. 더 보내는데 야, 나 2달 동안 내가 막 끌어올렸어. 11월과 12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돈은 많이 있긴 한데 태력이 좀 소진됐어. 환율도 좀 반등 나오고 달러도 반등 나오고 국채금리도 반등 나오니까 나 좀 쉬어갈래. 그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요게 이제 쉬어갈래인데 이게 이제 1월 말 정도까지 그래서 가두리 장세. 가격 조정은 이제 이격 조정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마지막에 이제 코스닥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은 작년 12월 7일인가 5일부터 연기금에서 코스닥 매수를 계속 합니다. 예? 연기금에서 거의 2달 가까이, 한 달 넘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코스닥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기금은 또 다른 기관들한테 위탁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맡겨서 이제 매매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기금이 코스닥을 뭐 한 달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골고루. 자, 제가 기간은 아직 징그리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분석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4년 동안 코스닥 매수한 거 보세요. 4년 연속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이 징그리한 기간 투자자들께서 4년 동안 계속 매도를 했어요. 4년 동안. 그럼 올해도 때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올해는 드디어 기관 쪽에서 이제 5년 만에 매수를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코스닥이 더 거래소보다도 수익률 측면에서 재미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재미있습니다. 거래소는 외인들이 올리는 거고 코스닥은 우리 기관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파워풀하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들 종목권들을 미리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 들어갑니다. 예. 지난주까지 제가 현금 한 30%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제 20%까지만, 예, 현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고, 지수는 이제 이격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근데 이제 가두리 장세다. 예, 중대형주 타이밍 조절, 개별 소형주가 순환 공략, 이게 좋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 원자력, 자율주행, 저출산, 우주항공. 저출산, 우주항공은 지금 이번 주까지 올랐어요. 눌림목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개별주 특성상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또 얘기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올라가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